이번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세난이 재현될 것이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영항 국장님 모시고요. 주택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 4월에 처음 뵙고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이사 대책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양의 공급 카드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또 신사임당님께서 많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급 대책의 특징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네. 다행히도 그때 뵀을 때보다는 주택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집값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공공, 민간 통계 모두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또 서울 일부 지역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 전환됐다고 하는데 이걸 주택시장 안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단편적인 지표의 모습보다는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쓰는 지표로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 변동률이 될 텐데요. 이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오랜 기간 상승폭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주 연속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이 14주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1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상승폭이 둔화되는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 좀 비정상적으로 경기가 위축됐던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 하락으로 전환하는 지역이 세종, 대구 같은 지방에서 수도권, 또 서울 일부 지역까지로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표의 흐름이 굉장히 시장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매매 지수 같은 경우에도 8월에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고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폭 둔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금 상황은 매매와 전세가 좀 동반해서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 상황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집값 둔화가 대출 규제 강화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매도 매수자가 모두 다 이제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반등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10월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좀 우리 경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인식 하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대출도 많이 조여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줄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시장 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추세적인 이제 안정, 하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 정책 변수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급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확대되고 또 좋은 입지의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205만 호 공급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5만 호 공급 계획이라고 하면 수치로서 잘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는데 1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30만 호입니다. 그러한 1기 신도시를 한 7개 정도 건설하는 수준의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56만 호, 서울에만 10만 호, 또 수도권에 31만 호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의 공급이 2030년까지 지속이 된다고 봤을 때
적어도 공급 측면에서의 주택시장 안정 요인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 여건도 좀 봐줘야 될 텐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금리하고 과잉 유동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고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4, 5%대로 관리를 하면서 DSR과 같이 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조치들을 조기에 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인 추세로 인구나 가구도 저희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경제 성장이 높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래에 대해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변수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주택 시장은 좀 앞으로 추세적인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풀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거 일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가서 이제 유동성을 좀 축소를 하고 미국도 연준에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런 거시경제 흐름이 또 세계적인 흐름을 저희가 역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안정의 요인은 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정책적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8월이 지나고 나면 임대차 3법 도입 후 이제 갱신된 계약들,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난이 재현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뭐 대비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본다면 첫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 시장의 일반적인 수급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겨울 이사철이라서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도 11주째 하락을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매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수급이 좀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이제 매수 지수라는 것을 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11월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100 이하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임차인이 좀 더 우위에 서는 시장으로 임대차 시장도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이 임대차법에 따른 갱신 청구권 소집 물량에 따라서 신규 계약 수요가 좀 증가한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변화를 줄 정도의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갱신 청구권이 소진돼서 신규 계약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또 그분들이 이전에 살던 집들이 매물로 많이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전세 매물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뭐 전세 시장도 중요한 것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축 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그 중에 선호하는 전세 물량으로 나오는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매진을 해서 임대차법 2주년 이후에 뭔가 시장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급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내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세 시장 또 매매 시장 양쪽 다 좀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죠? 시장이라는 게 뭐 예측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국지적이거나 단기적으로는 뭐 예측한 방향과 다른 흐름이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제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2년에 이러한 하향 안정화 국면을 조기에 더 확고하게 영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공급이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22년에 국토부의 업무 계획도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속도를 빨리 하는 측면에서 주력하게 나가겠다는 내용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확고한 시장 안정. 그러니까 지금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을 확고한 시장 안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2년 업무 계획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공급과 관련된 것이 이제 두 가지 과제입니다. 공급을 조기화하고 또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충해서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도 공급에 대한 우려 없이 수급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좀 공정하게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강화, 그리고 주택시장의 유동성 관리 강화, 이렇게 5개 과제로 저희 업무 계획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이라서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는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국민들께서 선호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계획,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공급 속도를 당겨서 22년 한 해 동안 분양과 입주가 많아야 수급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비롯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이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205만 호 공급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5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중장기 공급 기반을 다져놔야 이번에 공급 확대를 토대로 형성된 주거 안정 기반이 오래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해 205만 호 계획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43만 호 정도를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지껏은 저희가 여러 공급 계획들이 이제 후보지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입지에 공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좀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얘기도 분들도 있었는데 예. 지구 지정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입지에서는 확실하게 공급이 된다는 것을 절차적으로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정말 205만 원 공급 계획이 제대로 가겠구나라는 시장의 확신과 심리적 안정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43만 호의 지구 지정 중에 20만 호 정도가 수도권의 선호 입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선호 입지에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된다는 어떤 국민적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2022년 분양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 물량이 어느 정도고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거에 대한 추산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 물량은 저희가 39만 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정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의 건설협회 등을 통해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물량들을 종합을 하고요. 계획은 또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기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분양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합된 물량의 대략 85% 정도가 실현될 것이라는 추정하에 분양 물량을 추산을 하면 39만 호 정도가 됩니다. 85%로 15%를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도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39만 호 정도가 되고요. 예년에 비해서 많은 물량이고 21년에 비해서도 또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과 공공에서 분양하고 있는 물량만 추정을 해도 내년에는 뭐 수급 불안정은 우려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물량이 되겠고요. 좀 더 이제 그 확실하게 분양 내지는 분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분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물량을 내년에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청약을 내년에 한 7만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물량은 한 46만 호 정도 되고요. 상당한 물량입니다. 예년 물량의 한 10만 호 정도를 상회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분양에 따른 불안 또 분양 물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기축주택을 매수하시는 이런 기축 매수세는
상당 부분 좀 흡수되지 않겠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는 특히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지 이런 서울 내부의 주택 공급 속도라든지 물량 측면에서 계획한 거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는데 2022년 이제 국토부 업무 계획에서 정비 사업 속도 제고 이런 쪽에 관련된 계획도 있을까요? 예. 그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도심의 선호 입지에 있고요. 네.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22년 국토부 업무 계획에도 정비 사업의 좀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뭐 건축 심의,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러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심의 평가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기가 많이 걸리고 앞선 평가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평가에서 문제 제기에 따라서 또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요, 절차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다 같이 통합해서 심의를 함으로써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많이 주면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공업 지역은 주거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일정 수준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주거 지역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높여줘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고요. 또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주비를 조기 지원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간 정비 사업도 비교적 시장을 좀 안정 기조는 견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또 신속 통합 기획,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계획의 적성성을 심사해서 주택 공급의 효과가 크고 또 조기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빨리빨리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런 개선을 해서 그런 지자체의 어떤 정책을 뒷받침을 해준다면 전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선호하는 도심 입지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도 공공 민간 아파트 모두 사전 청약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런 점들이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 사전 청약 부분의 이제 시장 안정 효과 부분은 뭐 저희는 분명한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집이 앞으로 더 사기 어려워지지 않고 더 잘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낡은 기축주택이라도 뭐 어떻게든 뭐 돈을 마련을 해서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030 세대 중심으로 좀 일부 있었고 이런 부분들한테 가장 안정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사전 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의 3기 신도시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32,000호 그리고 민간에도 최초로 사전 청약을 도입해서 5,000호 좀 넘는 물량 그래서 한 37,000호 정도의 물량을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기대도 많이 가져주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물량의 한 2배 수준이 7만 호의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공에서 한 3만 2천 호 정도의 물량을 추진을 하고요. 특히 이제 내년의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 봐주실 만한 점이 서울 도심에서 사전 청약이 최초로 나옵니다. 서울 도심에서 최초로 사전 청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 선호 입지를 넘어서는 굉장한 호응이 있을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7만 호의 사전 청약이 적기에 잘 이루어져서 매 분기별로 고르게 좀 기축 매수세가 차질 없이 흡수가 되고 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청약 기회를 누릴 수 없도록 차질 없이 사전 청약 일정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전 청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융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미리 지분 확보를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은 2년 내지 3년 앞서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한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이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또 우수 입지에 선호하는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전 청약은 진짜 관심을 가져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에 뭐 공급과 관련해서 다양한 많은 과제들을 넣어놨는데 이런 과제들이 잘 실천이 되고 또 그것들이 제때 속도에 맞춰서 추진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비상한 과거를 가지고 이런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진행을 해 나가면서 또 저희가 뭐 금융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협업할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결집을 시켜서 시장을 반드시 하향 안정시키고 또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 기반까지도 마련하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택시장 동향, 내년도 전망까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